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변기를 보면은 둥둥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간 청소된 찌꺼기다. 우리는 영양소로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노폐물을 먼저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많이 틀린데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하시면은 상당히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볍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항상 어떤 원인은 나타나지 않은데 피곤하고 피부가 칙칙하고 정말 그 몸이 안 좋다 하는 분은 간 청소 한번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40년 차 베테랑 약사라면 이제는 조금 쉬실 법도 한데 여전히 블로그에 지식을 정리하고 매년 새로운 책을 써 내려가시는 열정이 넘치는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염증 정복, 슬기로운 위와장 건강생활, 송약사의 영양소 요법 등을 쓰신 송정숙 약사님이십니다. 약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정숙 약사입니다. 저는 부산의 동래구에서 광제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파악해서 영양소로서 고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최근에 올라간 염증에 대한 영상들이 구독자분들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질병의 근원이 염증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사님이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오실 때 이제 매번 저를 위해서 이제 영양제를 하나씩 갖다 주시잖아요. 되게 놀랐던 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걸 막 챙겨 먹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먹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같이 이제 먹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약사님이 주신 영양제를 먹고 이건 좀 다르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놀라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인의 눈에 봤을 때는 사실 그냥 회사만 좀 다르고 영양제가 그냥 똑같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다른가 봐요, 그게. 이제 제가 취급하는 거는 공부하는 약사들이 약 3,000명 정도 같이 공부하는 학회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약학 박사님이 항상 지도해 주시고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슨 병에는 뭐 무슨 성분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질병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아주 좋은 재료를 써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반응이 있었지 않나. 참 다행이네요.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거기 중에서 이제 제품을 고르는데 약사님께서는 실제 약을 이제 가까이서 취급을 하시다 보니까 이 효과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약별로.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원료를 어떻게 쓰느냐 그런 것도 있고 무조건 뭐 비타민 뭐 ABCD 뭐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각 질환 중에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질환이 생겼을까 이 원인을 파악하면은 거기에 적합한 영양소를 드리는 게 그 이제 효과가 좋은 거고 제가 PD님께 이제 드리는 간을 해독하는 그런 제품을 드렸어요. 비타민이 들어있는 거. 왜냐면 비타민이 항상 이제 좀 과로하시는 것 같아 갖고 좀 다른 영양제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약국을 이전하셨다고? 최근에 뭐 근황도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전에는 영도구에서 만수약국을 운영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동래구 광제약국으로 이전했지만 저는 책에 써 있는 그런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디로 연락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혹시 뭐 최근에 뭐 방문했던 뭐 환자분, 고객분 중에서 기억나는 뭐 환자분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위와 장에 관한 그런 말씀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송을 보시고 연락이 오셨어요. 부부가 오셨는데 부인의 그 영양소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남편분이 운전해서 오시니까 그러면 남편분 한번 봐주세요 하고 손을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얼굴이나 손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짐작하는데 저는 이제 손을 보다 보니까 손바닥에 이 손가락에 여기가 푸르스름한가를 관찰하거든요. 그분이 상당히 푸르스름하고 이렇게 손톱색을 봤더니 저의 그 손톱보다 더 희맑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50대 남성분이 저보다 더 건강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푸르스름하다는 거는 장에 차다는 거를 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배가 좀 차시고 장이 안 좋아서 영양소 흡수가 안 돼서 이렇게 혈액이 부족할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게 장누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분에게 그 장에 좋은 유산균 생성물질을 같이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나네요. 40년 동안 이제 약국을 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시다 보면은 이 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뭐 이분들의 좀 뭐 공통점 이런 거 혹시 있었나요? 장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약속 장소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언제 화장실을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대단히 길다. 그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쾌변하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뭐 10분이 안 걸릴 거래요. 규칙적으로 매일 변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아는 약사님도 좀
염주를 좋아하세요. 성격이 좋으신데. 그러니까 장이 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화장실을 여러 번 가고 그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 아까운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다들 이렇게 이제 먹지만은 장이 안 좋은 사람은 혹시 내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따져서 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인터뷰를 했던 분 중에서 이 장이 안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늘 그 상태였으니까 본인이 장이 나쁜 줄 모르고 사셨던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내가 장이 나쁘구나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장내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개선을 시킨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뭐 장 문제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약사님이 보시거나 다른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은 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상황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어보면은 "대변이 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쾌변하십니까?" 하면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변기가 더러워집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 대변 정상으로 보는데 변기가 더러워진다는 거는 변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막 퍼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장이 나쁘면은 그냥 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아플 수도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이 장이 나쁜데 온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건가요? 밭으로 비유하면요. 위와장은 밭이에요. 밭이 좋아야지 식물이 잘 자라고 건강하지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었을지라도 밭이 안 좋으면은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없고 곡식을 잘 거둘 수 없듯이 위와장은 우리 몸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소화를 해 가지고 장에서 영양 흡수를 하는데 만약에 장에 부패균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 장에 있는 부패균이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거든요. 장에 나쁜 유해균이. 그러면 간에 그 장에 있는 유해균의 껍질 그 성분 중에 LPS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간에 있는 대식세포가 탁 파악해요. 간에 있는 대식세포가 뭐냐면 쿠퍼셀이에요. 많이 들어갔죠. 요구르트도 뭐 쿠퍼셀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간에 있는 쿠퍼셀이 이 장에 있는 부패균의 LPS를 딱 파악해서 염증이 왔다. 삐어 이래 가지고 염증에 대항해서 사이토킨을 막 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이 오랫동안 안 좋으면은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장이 안 좋으면 폐로 가서 폐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암이 걸리거나 안 좋은 분들은 장의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그 암도 다스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장이 안 좋으면 이 부패균이 어디로 가면 피부로 가서 피부가 나빠지는데 특히 이제 알기 쉬운 거는 젊은 분들 요 턱 밑에 뾰루지 많이 나잖아요. 요거는 장을 나타내요. 그 얼굴은 우리 몸의 어떤 축소판이고 손도 축소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자궁이 안 좋아서 이게 나는 사람도 있고 장이 안 좋으면 이게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피부과 가서 연고 처방받고 먹는 약 처방받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뭐 항생제 같은 거 사실 독하잖아요. 그때뿐이고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데 장을 좋게 하는 유산균을 먹어서 장이 좋아지만 항생제 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장의 문제는 온몸을 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건강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사님은 그럼 이제 환자분이 약국을 딱 들어왔을 때 아까 뭐 손바닥으로도 이 사람이 장이 안 좋다는 걸 아셨지만 그 환자분의 뭐 얼굴이라든지 얼굴 상태, 뭐 얼굴빛, 뭐 얼굴에 뭐가 났는지 이런 것만 보고도 이 사람은 어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대략적으로 좀 감이 오시겠어요. 우리를 이제 본능적으로 그것부터 파악해요.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 혈색이 좋은가, 희멀건가, 그다음에 머리카락에 부시시 날리는가, 그 영양이 부족하고 열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기미가 끼었는가, 말소리가 힘이 있는가, 눈이 탁한가 이런 거부터 먼저 이제 파악하고 그 사람이 뭐를 달라 그래도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은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또 한마디 더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장이 온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장이 망가졌을 때 이거는 장 때문이야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증상들 좀 대표적으로 꼽아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장이 안 좋게 되면은 이 장에 대해서 면역세포가 이거를 무찌르러 가요, 장에 있는 부패균을.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면역세포가 힘을 못 쓰겠죠. 에너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만성 피로가 와요. 아주 피곤하다 요런 거는 면역이 떨어졌다는 말도 되고 장이 안 좋은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내가 우울하다, 기분이 안 좋다, 잠이 안 온다 이것이 장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우리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 이거는 이제 쇠고기
대구, 뭐 견과류 이런 거 속에 초콜릿 속에 들어있어서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 돼가 잠을 잘 자요. 근데 장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트립토판을 갖고 세로토닌을 만드는 게 아니고 키뉴레닌이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뇌에 정신적으로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20대 청년이 있는데요. 약간의 그 우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정 환경에 의해서 정신과 약을 처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너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돼. 라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도 이제 이게 정신적인 거는 먹는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하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맵고 짠 거 막 먹어요. 그러면 저녁에 갑자기 라면 먹고 싶다 그래 라면을 먹고 자죠.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렸는데 다음날에 장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청년이 굉장히 화장실에 자주 가고 그다음에 오래 있다 와요. 늘 장애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장이 안 좋고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이 안 좋으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파급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뭐 배가 아파서 뭘 잠을 못 들고 그것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좀 불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약간 호르몬적으로 이 몸 안에서 이미 그렇게 우울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이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피곤하면 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간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장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좋은 영양소를 먹기 전에 우리 몸에 독소를 해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간에도 독소가 있어요. 우리 몸이 독소가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하고 요거를 슬개적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해독하는 데는 간과 슬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이 중요한데 이 장에 대해서 유산균 생성 물질도 하지만은 최근에 제가 이제 나쁜 장에 대해서 이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기생충의 문제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회충약 먹잖아요. 기생충약 먹으면은 회충, 요충, 편충 요거에 대해서 먹으면은 한 번 정도만 먹어도 거의 사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960년대에는 회충이 굉장히 많고 왜냐면은 화장실에 그 대변을 가지고 전부 다 막 그 거름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충 감염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회충약을 먹기 때문에 그런 감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놀랍게도 그런 회충, 요충 외에도 100여 가지의 기생충이 우리 몸에 많이 존재한대요. 특히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요. 애견, 그다음에 고양이 같이 이렇게 기르는 사람은 털이 많고 알게 모르게 그런 그 고양이나 개에 대해서 사상충약이나 진드기약을 쓰지만 그래도 기생충 감염이 굉장히 될 확률이 많고 그런 기생충이 옮아서 위험에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쇠고기를 이제 구울 때 완전히 익히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테이크도 안에 좀 덜 익히고 이렇게 뭐 미디움으로 먹으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거기에 있는 어떤 균이 우리한테 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쇠고기를 먹을 일이 있었는데 완전히 덜 익혀서 그런지 그 다음날에 좀 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이제 생야채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생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면은 천연물이나 약초를 가지고 이걸 끓여서 증기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약을 다리면 거무스름하게 이런 색깔이 나잖아요. 그건 액상 증기이기 때문에 물처럼 보여요. 액상차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3일 내지 5일 정도 하루 2번 정도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모르는 기생충의 박멸에 도움이 되고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먹겠다는 사람은 한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이렇게 먹어서 그것을 이렇게 제어하면은 이제 장의 독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충류라든지 곰팡이균까지 사멸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산균과 어떤 액상차 같은 걸로 우선은 장의 독소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간과 쓸개를 해독하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뭐 고기를 좀 덜 익혔다든지 아니면 생야채 그럼 이제 생선에도 문제가 되겠네요. 생선회가 저도 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이제 장이 좀 건강한 편인데 장이 매우 약한 장누수인 사람은 생선회를 안 먹는 게 좋죠. 그런 사람들은 흔히 먹는 음식이 같이 먹어서도 그 사람은 탈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기 봄철에 굉장히 비닐하우스에서 맛있는데 그 딸기 홈에 수많은 곰팡이
곰팡이균과 세균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딸기를 먹고 탈나는 사람. 그다음에 봄에 미나리, 생미나리 굉장히 그 맛이 다르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삼겹살에 싸 먹는데 그 생미나리를 먹고도 역시 그런 여러 가지 균이나 세균에 의해서 탈나는 사람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청정 바다에서 굴을 양식하면 좋은데 우리 연안에서 양식하다 보면은 오수물하고 같이 섞이기 때문에 굴이 오염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그 김장하고 굴을 하고 이렇게 그 겉절이에서 먹었는데 그 역시 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장이 나쁜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나름식들을 좀 피하고 또 이제 반려동물 좀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그런 관리를 장에 좀 해요.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게 그럼 구충제나 해충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좀 반려동물을 좋아하시고 같이 살고 있고 또 회나 뭐 소고기, 뭐 생야채 뭐 이런 것들까지 즐겨 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1년에 한 번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뭐 좀 주기를 좀 조절을 해야 될까요? 보통 그 회충약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한 번만 먹거나 아니면은 한 번 먹고 일주일에도 한 번 더 먹는다. 왜 그러냐면 요충은 그 한 번 먹었을 때 속에 있는 그 성충이 죽고 그다음에 알을 항문 근처 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더 먹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두 알이 한 세트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도구에서 동래구로 오는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생충약을 훨씬 더 많이 사가요. 그러니까 위생관념이 좀 좋은가 봐요. 그 약간 젊은 층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약을 사가는데 몇 개씩 사가는 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여기 조금 개념이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기생충약을 1년에 한 2번 정도, 많게는 3번 정도, 한 번 내지 일주일에도 한 번 더 먹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부산에 계시니까 좀 더 해산물과 가까운 식단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신경 쓰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소화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먹고 뭔가 여기 체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과 장이 안 좋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소화를 시키는가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내가 입에서 씹었지요. 씹으면은 이제 식도로 내려가면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장은 뭐냐면은 그 흔히 말하는 밥통이에요. 거기서 막 움직여 가지고 이거를 잘게 부수고 소화 효소, 염산이 나와서 이걸 녹이는 거예요. 그럼 소화하는 곳은 위장. 그다음에 요것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 들어가면은 영양을 흡수해요. 그다음에 대장으로 들어가면은 대변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배가 아프다 이게 아니고요. 위장이 안 좋으면 체했다. 그다음에 위벽이 염증이 생기면 속이 쓰리다, 아프다.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으면 체했다, 소화가 안 된다, 미식거린다. 요건 위장의 문제고요. 장이 안 좋은 건 아랫배 쪽인데 배가 아프다. 그다음에 가스가 찬다. 변비나 설사가 있다. 요거는 장이 안 좋은 거죠.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좀 윗부분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뭔가 체했거나 소화가 안 되는 문제인 거고. 그렇죠. 위장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좀 아래쪽이 흔히 말 아랫배라고 하죠. 아랫배가 아프면은 이거는 내 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약사님께서 아까도 뭐 손바닥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뭐 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장 상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물어보시는 뭐 질문이나 체크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쾌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쾌변은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변비나 설사가 있습니까? 배가 자주 아픕니까? 다른 거 먹고 잘 탈이 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파악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3개 다 이제 그렇다고 해야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하나라도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건강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상태가 틀리니까 자세히 물어보면 사람마다 경우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약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장이 나쁜 분들이 좀 뭐 유독하는 뭐 생활 패턴이나 혹은 뭐 음식이나 음료 같은 것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공통점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히 태음인 좀 체격이 크고요.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잘 먹는데 아랫배는 찬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먹기를 좋아하는데 한 음식을 먹는다. 겨울에도 감기약 사러 오면서 아이스 커피 들고 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어요. 감기 걸리면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데 아이스 커피를 둘이서 들고 와요.
그래서 감기약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도 마찬가지고 찬 거 왜냐면 우리 몸이 36.5 도인데 찬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이제 특히 위에도 소화가 안 되고 장도 안 좋은데요. 밀가루는 가루를 찰지게 다져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소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밀가루 안에도 단백질이 있는데 글루텐 단백질도 있지만은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글리아딘 단백질이 사람에 따라서는 조늘린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현해서 그것이 장 누수를 지킨대요.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을 즐겨 하는 사람은 장이 누수가 돼서 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밥보다는 점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고 있고 또 간편하고 맛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데 위와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좀 줄이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또 찬 음식, 냉한 음식 이런 것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카페에서 이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뭐 케이크나 빵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진짜 장한테 진짜 안 좋은 거네요, 그거는. 아무래도 아침 잠을 깨고 하려면 좀 달달한 게 좀 땡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배 아플 때 특히 장이 안 좋다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산균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요즘에는 그래도 꼭 챙겨 먹어야 된다는 인식도 많이 생겼고 또 유산균을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유산균 먹으면 정말 장의 문제 다 해결되나요? 네. 유산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유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요. 또 식물성 유산균 생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산균을 먹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 내가 음식을 조절해야 장이 좋아지는 거고 유산균은 도와주는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보통 유산균을 먹어도 좋아지는 사람이 많고 유산균은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서 뭐 사는 분들이 많고요. 백화점에서도 사고 인터넷 판매에서도 사고 이렇게 챙겨 먹는 분이 많은데 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좀 더 좋은 유산균 생성 물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유산균 제품도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뭐 정말 뭐 균주가 뭐 얼마나 들어있다 이런 것도 많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약사님께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유산균 제품들을 뭐 보셨고 또 공부하셨고 아실 테니까 이게 정말 그 제품마다의 편차가 엄청나게 큰가요? 어떤가요? 편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딸이 사줘서 뭐 우리 며느리가 사서 이렇게 먹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먹어도 별 소용이 없던데."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상관없지만 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좀 까다롭게 골라서 좋은 것을 드시는 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까다롭게 고를 때 이것만을 좀 보고 골라도 조금 그래도 괜찮은 제품들 찾을 수 있다라고 좀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은 유산균 제품 중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유산균 이름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데 락토바실러스 무슨 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락토바실러스 균은 위장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락토바실러스라고 되는 균이 많은 거는 변이 좀 모르고 설사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잘 듣습니다. 근데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써 있는 균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혐기성 균인데 대장은 공기가 없는 혐기성 상태예요. 거기에 많은 균이에요. 그래서 변비가 나는 심하다, 가스가 많다 이런 사람은 비피도박테리움 균을 선택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드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통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서양에서 유래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유를 어떻게 하냐면 단일 균주를 10시간 정도 발효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균주에 그런 것은 얼마만큼 순수한 그 좋은 균주를 분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네이밍을 하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이 있으면 장 내의 부패균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좋지만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끊으면 다시 재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동양에서는 이미 좋은 식물성 유산균을 먹어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김치라든지 간장, 된장, 청국장 이런 것에 아주 발효 음식에 아주 좋은 균주가 있고요. 장수 노인촌을 찾아가게 되면은 장수 유산균이라고 하는 락토바실러스 퍼멘텀균 같은 거 이런 균주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일찍이 유산균 생성 물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콩을 발효해 가지고 여기에서 유산균 생성 물질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쉽게 생각하면 동치미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럼 동치미 무를 먹어도 시원하지만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굉장히 편한데요. 그 동치미 국물 속에는 유산균이 대사된
발화된 어떤 여러 가지 효소 대사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유산균 생성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치미 국물을 제품화해서 보관해서 제품화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되기 때문이죠. 근데 요 공법을 일본에서 일찌감치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수입해서 들여서 먹었던 거죠. 굉장히 고가 그 제품인데 이것이 이제 장도 좋아지고 나중엔 장이 좋아지는 게 혈액까지 맑아지는, 그래서 암 환자들도 챙겨 먹는 그런 제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일본 제품보다 더 좋으면서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고, 이런 그 콩을 한 요즘에는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이렇게 발효를 하는데, 우유는 단일 균주를 발효하지만 이런 유산균 생성물질은 공서 배양을 해요. 여러 균주를 같이 배양을 하다 보면 이 균주가 굉장히 자생력이 강해요. 혼자 사는 것보다. 즉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런 균주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는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은 뭐냐면 박테리아, 세균, 신, 죽인다. 세균을 죽인다. 그러니까 나쁜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물질, 천연 항균 물질인데요. 어떻게 죽이냐면은 유해균의 그 세포막을 뚫어서 사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장누수라든지 궤양성 장염, 또 이런 그 만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하는데, 악성 부패균이 장 내벽의 화학 결합 수준으로 딱 달라붙어가고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근데 이런 유산균 생성 물질은 그런 균도 죽여가지고 퇴치하고 나만의 고유 유산균을 길러주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저는 이런 유산균 생성 물질을 권하는 편입니다. 그 약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균 하면은 뭐 몇 종 몇 종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일단 많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뭐 위장이 약하거나 혹은 대장이 약하거나 이 약한 부위에 적합한 유산균이 따로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균주가 몇 마리야. 막 그것만 보지 마시고, 사실은 성능이 좋지 않은 총 100대보다 아주 성능이 좋은 그거 한 대가 더 좋죠. 이제 첨단 무기가 제일 좋겠죠? 네. 그러니까 그 균주가 몇 개다 여기에만 혹하는 것보다 과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믿을 수 있는 데서 만들었는가, 이런 걸 보시면은 좀 그 차이가 나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저는 뭐 이런 걸 엄청 챙겨 먹진 않으니까 이 유산균 제품 하면은 그냥 드는 생각이 그냥 균이 몇 종이 들어있고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를 저는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네. 보장균수 네. 그것도 중요한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뭐 살펴봐야 될 것들, 뭐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뭐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요즘에 기능성으로는 여성들의 질과 방광염에 좋은 그런 균주가 따로 있고요. 또 이제 그 김치 유산균은 아토피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프로바이오틱스보다는 유산균 생성물질을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유산균 생성물질은 분말 타입이 있고 액상 타입이 있는데요. 액상 타입이 먼저 이제 그 박테리오신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먼저 드시고 좋아지면 분말 타입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균 제품들을 보면은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그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보통 먹는 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로, 제가 그게 유산균이죠. 그게 말 그대로. 그래서 유산균이나 밥이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챙겨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꼭 챙겨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그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이는 섬유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들어있는 제품은 더 좋겠죠, 아무래도.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요즘 나와요? 그런 거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에는 같이 나오는 제품도 있으니까 그것도 먹으면은 앞단에서의 뭐 식이섬유 같은 유산균을 먹이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약사님께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먹기만 하면 화장실을 간다, 나는, 이런 환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네. 먹으면 바로 화장실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저는 약사이면서도 어떤 개념도 없고 공부도 덜 되고 약국 업무에도 이제 잘 몰랐을 때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살집이 없으니까 참 볼품이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먹어서 사실은 위에서 소화를 해서 장에서 영양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위에서 내려가서 12지장 내려가죠. 그다음에 공장이 있고 공장은 비어 있는 장인데 거기는 유익균이 많은데 여기에 부패균이 많게 되면 영양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은 얼굴색이 희멀겋고 좀 피곤하고 굉장히 안 좋은데요. 저희 약국에 최근에 방문한 60대 남성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제 책도 읽고 아주 팬이 돼서 위화장 책을 그분은 빌려드렸더니 밤을 새서 읽으셨대요. 그 책이 너무 재밌다고. 그 읽고 와서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고뇌에 쌓인 표정을 하세요. 여기에 이제 짙은 주름이 있고 눈이 처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오셔서 좀 친해져서 아우 사장님 좀 인상 좀 펴세요. 왜 인상을 그렇게 쓰고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대변이 편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이 써진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고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니까 인상이 써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성형을 수술해야 되나 인상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이 어느 날은 또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밝고 오늘 얼굴이 어떻게 좋으셨나 그랬더니 내가 쾌변을 해서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이 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70대 중반의 할머니 한 분은 정말로 장이 안 좋으셔서 멀리 어딜 갈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인데 제가 권하는 이제 액상형, 유상형 생성물질을 약간 이제 금액이 있다 보니까 한 달분씩만 사다가 드시고 또 오시고 그래서 한 5-6개월 정도 드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화장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인터뷰했던 분도 이제 어디를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지하철역이 화장실이 제일 가까운지를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언제 신호가 올지 모르니까 언제라도 내가 신호가 오면은 화장실 가장 가까운 역에 가서 내릴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이 아프신 분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정말 큰 불편을 갖고 계시구나. 예,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변이 안 좋고 내가 배가 아픈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공부한다. 또 일을 한다 그러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약사님께서도 뭐 겪으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와서 뭐 돌이켜 보시면은 그런 이제 먹기만 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게 문제일까요? 먹기만 하면 화장실 가는 거는 첫째로 장이 누수됐다고 봐야죠. 장이 샌다는 건데요. 장 육문은 원래 촘촘해야 되는데 거기에 새는 곳을 통해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심지어 기생충이 전부 다 혈액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피부염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장에서 면역의 70 내지 80%를 담당하는데 장이 안 좋게 되면 이거 면역까지 떨어지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럼 그분들이 가장 먼저 끊어야 될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차가운 음료와 찬 음식, 밀가루 음식, 날 음식. 그리고 장이 매우 안 좋은 분들은 배추 겉절이 있죠. 그런 것도 삼가는 게 좋은 게 고춧가루를 말리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곰팡이균이 생기는데 건강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겉절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거기에는 곰팡이균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젓갈류에도 곰팡이균이 많고 땅콩도 오랫동안 보관한 것은 거기에 아플라톡신이 많은 그 곰팡이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과를 깎을 때 사과 꼭지에도 곰팡이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려내는 과정에서 또 칼에 묻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참 이제 당혹스러운 게 이제 나는 배가 아프고 이렇게 배에 문제를 뭔가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데 뭔가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딱 이게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2년에 한 번 이제 그 건강검진하고 위 내시경은 2년에 한 번 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비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권하죠. 근데 이제 용종이 있으면 이제 매년 다시 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는 용종이 있느냐, 대장암이 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종이 없고 대장암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 기능이 좋다고 하는 것은 별개죠. 용종이나 대장암이 없다 그래도 장 누수가 있고 그 장 누수를 그 내시경 카메라가 다 그것까지 파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의 정상이다 하는 것과 나는 장이 안 좋다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건강검진을 하든 개인적으로 뭔가 장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뭐 용종이나 이런 것들은 암이랑 연결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내시경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냥 배에 뭔가 가스가 차거나 혹은 뭐 배변이 그냥 먹자마자 나온다 이런 것들은 사실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긴 있나요? 그 이제 증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약국에서도 뭐 그걸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의 문제가 면역의 문제하고도 일상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하고 또
가스가 차면은 참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막 방귀가 막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유산균을 챙겨 먹죠. 그렇지만 심한 사람들은 약국에 가서 약사님들께 이렇게 상담해서 좀 더 좋은 제품으로 그걸 고치면은 더 좋겠죠. 그럼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 어쨌거나 자기의 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먹는 거나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이제 그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건강을 챙겨 먹는 것 중에서 의외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 건강을 망친다든지 뭐 이 심하게 만드는 이런 뭐 의외의 식품들도 있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오메가3하고 비타민 D는 지용성이거든요.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위와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메가3를 병원에서 처방을 해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성지방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오메가3를 2알을 하루에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먹으면 설사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기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쓸개즙이 나와야 되는데 쓸개즙이 적게 나오는 사람은 이 오메가3 먹으면은 이게 용해가 되지 않아서 설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냄새가 나가지고 비린 맛 때문에 못 먹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지용성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D를 용량을 줄여서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가 비린 맛이 많아서 못 먹겠다 하는 사람들은 식물성 오메가3를 먹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메가3에다가 레시틴은 이거를 기름을 유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스타잔틴과 같은 항산화제가 배합된 이런 좋은 오메가3를 먹으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이제 저에게 상담하시는 70대 남성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저한테도 영양소를 사 먹고요. 방송이 나오면 또 사서 드세요. 그러니까 저거 좋다. 그러면 이제 사고 어떤 거는 어디 방송에서 나왔는데 저보고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인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드시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약사님, 제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었는가 봐. 요새 설사를 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사놓은 거를 좋다고 다 버릴 수도 없고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몇 가지만 돌아가면서 드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방송에 나오는 거 무분별하게 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직구 제품 중에서 뭐 성분별로 나와요. 뭐 비타민 K, 마그네슘, 뭐 셀레늄, 아연 이런 식으로 성분별로 다 사가지고 한 바구니를 갖다 놓고 그걸 먹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는 같이 배합된 게 많거든요. 그런 거 몇 개 먹어야지 그거를 전부 다 좋다는 것을 다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용도 문제고 위에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드셔야죠. 아니 저는 이제 그분의 그 상황이 전 공감이 가는 게 저부터도 뭐 오메가3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D도 있고 이런 약들이 있으면은 뭐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사실은 뭐 건강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이거를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 뭐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팔아야 되니까 자꾸 먹으라죠. 네,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이라는 게 그냥 있으면 뭐 많이 먹으면 뭐 나쁘지는 않겠다 최소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과다하게 먹어도 이게 문제가 되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알아서 뭐 많이 먹으면 좋겠지 생각하지 말고 약사님들 찾아가서 뭐 내 건강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먹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드려도 위화장이 나쁜 사람은 그걸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햄철이라든지 뭐 요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다른 사람은 한꺼번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화장이 약한 사람은 그거를 물에 타서 2번, 3번에 나눠 드셔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너무나 위화장의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한 포를 한꺼번에 먹는 사람은 2일이나 3일에 나눠서 야금야금 먹다 보면 이게 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좋아지는 시기를 서너 달 내지 5-6개월 정도 잡아서 이렇게 흡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야 되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갖고 가셔서 약사님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뭐 광고도 많고 뭐 제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건강기능식품의 약들이 다 누구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내가 사실 이 약국에서 약을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약들을 들고 가서 물어보는 게 사실 좀 그냥 약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고객 내지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도 되나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요즘에
버리는 약 있잖아요. 버리는 약을 약국에서 수거하잖아요. 내가 이 약국에서 반산약이지만 가져가면은 다 받아줍니다. 대신에 약 좀 까갖고 가져오세요. 부피가 많으니까 좀 분리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또 내가 이 약국에서 사지 않고 뭐 인터넷에 샀다, 홈쇼핑에 샀다 할지라도 갖고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약사님은 다 설명해지 그걸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스 그 유산균을 먹고서 더 나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사람도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자체가 생균이거든요. 살균제도 있지만 그러면 면역이 매우 약한 사람은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라든지 신투석 환자, 또 장기를 이식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균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폐혈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약한 사람은 이런 생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지 않고요. 살균제로 만든 유산균 생성물질, 또 액상으로 된 거, 이런 거는 안전하기 때문에 암 환자나 신투석 환자도 먹을 수 있어서 이 면역이 매우 약한 사람들은 문의를 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산균이 정말 우리 장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 균이 오히려 나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약사님 그 처음 인터뷰했을 때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약사님께서 뭐 최근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생제 남용이 만든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 좀 있나요? 항생제의 남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세균에 대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기 효과를 위해서 초기부터 항생제 처방하는 의사분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감기 바이러스가 진행이 되어서 인후염이나 뭐 중염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를 쓸 수 있지만은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약 분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죠. 그래서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정말로 내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큐퍼박테리아가 출몰해 가지고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면 항생제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 감기에도 가능하면은 항생제보다는 순하게 쓰다가 꼭 필요할 때 항생제 처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그 환자들이 처방을 갖고 오는데 어디 병원에 가면 딱 한 푼만 먹으면 직방이야.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처방 보니까 스테로이드제를 무려 2개를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내요. 그러면 몸이 약한 사람은 저 병원의 약은 너무 독해. 이런 사람하고 반대로 이거는 너무 잘 들어. 이렇게 두 부류로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약을 한 번 먹고 낫겠다. 이러면 독한 약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심평원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앱이 있습니다. 네. 내가 먹는 약 앱 요거 한눈에 이 앱을 여러분이 휴대폰에 깔으셔 갖고 그걸 보면은 심평원에서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약 이름, 부작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약의 그 알러지 요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좀 따질 필요가 있고요. 여러 병원에 가시더라도 가능하면 단골 약국 한두 군데다가 몰아서 처방을 받으시면은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그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요. 이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어떤 심혈관 질환 약을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의 의원을 바꾸게 돼 가지고 약이 처방이 나왔는데 혈전 용해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심혈관 약을 먹고 있다는데 이거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먹는 약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항혈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랬을 경우에 DUR이라고 해서 심평을 해서 이 사람이 먹고 있는 약의 그 효능군에 중복이 되면은 DUR이 뜹니다. 요거 하지 말아라. 체크해라. 그런데 의사분들이 간혹 바쁘니까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다음에 대형 병원이나 중등도 병원에서는 이 DUR이 의무적이지만은 아직까지 개인 의원에는 20%밖에 안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UR을 제대로 걸르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혈전제를 2개를 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뇌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원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 이분이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처방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삭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을 항상 체크하고요. 요즘에 이제 약사님들이 다제약물 관리라고 있습니다. 10가지 이상의 처방을 약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약사님들이 집안에 가서 가정 방문을 해서 그 약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하시고요. 그런 솔직하게 뭐 건강식품까지 먹는 것을 내가 이것을 먹어도 부작용이 없겠느냐 그렇게 챙기셔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약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어디 여행을 2-3 일만 가더라도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약에 대해서는 또 진통제를 밥보다도 더 쌀보다 더 챙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지만 약이라는 것은 많이 먹으면 독이고 잘 쓰면 나한테 양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전문약이라는 것은 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냐? 그만큼 작용이 강하지만 부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묶어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위나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항상 기억하셔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저도 이제 뭐 감기나 걸리면은 이제 주변에 내과나 이런 데 갈 거잖아요. 저희 뭐 부모님도 "야 거기가 한 방에 낫더라." 하면서 그런 병원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이거 빨리 낫고 싶어서 병원 가는 건데 그럼 여기가 역시 '이 의사가 잘하네. 이 병원이 잘하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데 사실 그 밑을 보면은 그거는 약을 독하게 쓰는 걸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약 좋아하지 마시고 또 이제 정형외과 밑에 가면은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스테로이드 제제를 같이 줍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제제는 금방 나아요. 통증이 없어지는 네, 거죠? 금방 낫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치과에 이식 수술을 받았다. 임플란트를 했다면 일주일 정도 스테로이드 이제 써야 돼요. 빨리 나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염이 너무 심하다. 큰 문제가 있을 때 써야 되지만은 진통제 처방이요. 어르신들은 정형외과를 내 집처럼 다녀요. 물리치료 받고 진통제 받고 이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먹는 약에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문페이스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고 살이 찌고 이상하게 얼굴이 변하거든요. 그런 증상은 별로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위층에 있는 병원에 밑에 있는 약국에서는 그 병원의 문제를 손쉽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원장님이 싫어하니까. 그게 약사들의 딜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친한 그 약사님하고 사귀어서 나의 그 약에 대해서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요 앱을 통해서 정말 내 약이 괜찮은가 한번 확인하면 참 좋고 같습니다. 아니 약사님이 말씀하신 게 좀 놀라운 게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처방이 되냐?" 물어보는 게 이게 그냥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저는 이걸 처음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맞나요? 그러라고 의약분업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약사분들은 다 100% 하는 건가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A 의원하고 B 의원이 있는데 현장 A하고 B를 다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약사님께서 보시기에 중복된 처방이 있어. 그럼 이거를 약사님들이 그냥 뭐 알면서도 무시하고 처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지 뭐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가 2가지가 나왔다. 반드시 전화하죠. 그냥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병원의 실수죠. 실수기 때문에 전화하면은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먹는 약하고 요것이 이제 중복이 됐는데 모를 경우에는 알려드리면은 또 하고 용량이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병용 금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임산부라든지 유소아가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고런 건 문제가 되는데 루틴하게 계속 스테로이드를 쓴다. 이랬을 때 밑에 문전 약국에서는 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도에 있을 때는 문전 약국이 아니고 약간 떨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사님 같은 약사님 잘 없어요." 그래서 영도에서 저를 찾아서 동네까지 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 알려 준다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약사님들도 너무 바쁘고 원장님들도 너무 바쁘니까 뒤에 띵동하는 거 귀찮으니까 스위치 꺼 놓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의사와 좋은 약사를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비 증상을 호소하신 분도 이제 많을 텐데 제가 일단 사실 변비에 대해서도 저 인터뷰를 좀 해 보면은 일단 변비를 처음 얘기하면은 이게 일단 화장실에 뭔가 오래 앉아 있는 거, 변이 잘 안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변비에 대한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 뭐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고 변비를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으면은 이제 뭐 해결이 되는 문제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현대인들이 변비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변비약이 사실은 종류별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 변비를 이제
왜 많이 고통을 겪냐면은 식이섬유를 점점 적게 먹기 때문이에요. 패스트푸드에는 식이섬유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습관도 그렇고 이제 운동 부족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먹는 약에 의해서 변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라든지 신경안정제, 수면제 그다음에 이제 60세가 넘으면 남녀 불문 소변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그 소변이 새고 이런 그 여성들의 요실금, 남성들의 전립선 비대약이 거의 다 변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물에 의해서도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노인들이 변비를 굉장히 많이 앓고 있고요. 또 노인들은 장이 늘어져 있고 수분을 적게 먹고 그다음에 운동이 부족하고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 매체에서 변비약을 많이 광고하는데 젊은 사람과 노인이 같이 나오는 까닭에 노인들이 변비 환자가 많기 때문에 광고하는 "뭐뭐 주세요." 그렇게 많이 지명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약국에는 얼마고 이 약국은 얼마다. 싼 데 가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변비약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극성 하제입니다. 거의 우리 대중매체에서 광고하는 건 자극성 그런 그 하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사코딜 센나 대왕과 같이 자극을 해서 변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내 스스로 변을 보는 능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먹지 말고 꼭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데 저의 약국에 오는 분 중에는 본인이 먹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한 10통 내지 20통을 100개짜리 10통 내지 20통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쟁여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변비약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자극성 하제는 꼭 필요할 때 먹자. 그다음에 마그밀이라고 요거는 처방에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수분을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의 수분을 홍수로 일으켜서 한꺼번에 변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처방을 받거나 사 먹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수를 일으키면 내 대장에 있는 미네랄까지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오래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삼투성 하제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팽창성 하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차전자 피인데요. 질경이의 씨의 껍질을 차전자 피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 섬유질에는 이 다공성 입자로 돼 있어서 수분을 자기 몸무게의 40배 내지 50배를 끌어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전자피를 먹으면 수용성 식이섬유 70% 불용성은 30% 들어있는데 이것이 팽창하니까 변의 모양을 가지고 내보내면서 장내 찌꺼기까지 흡착해서 내보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전자피 굉장히 좋은데 이게 팽창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먹기가 좀 불편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먹어서 가장 좋은 변비약은 바로 차전자피 그다음에 B 플러스 유산균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과일의 껍질은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 그 과육 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그다음에 미역이나 다시마도 수용성 식이섬유 그래서 변비가 심한 사람은 껍질 종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과를 식초에 물에 담갔다가 잘 씻어서 껍질째 하루에 반 개는 한 개 먹고 아몬드 10개 정도 먹으면 지방 성분이고 그 껍질에도 불용성이 있기 때문에 먹고요. 시래기를 이루는 껍질도 역시 불용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섬유질이 끊어지기 때문에 좀 섬유질 효과가 적기 때문에 잘 씹어서 드시고 고구마나 또 이런 거 당근 같은 것도 좀 딱딱한 거를 씹어서 천천히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질을 하루에 4g 먹게 되면은 변이 1g 늘고요. 섬유질을 하루에 8g 먹었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10 내지 20% 콜레스테롤 흡착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당 독소도 내보내서 당뇨에 좋고요.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어떤 비만에도 좋은 것이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열심히 챙겨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 제품명을 뭐 달라고 하시는 분도 뭐 많겠지만 그냥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 저 변비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약사님이 그때 주는 변비약은 뭐 어떤 성질의 변비약인가요 그럼? 우선은 달라는 걸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돈 내밀고 빨리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주세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화할 여지가 있는 사람은 제가 "이거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앞으로 요걸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은 인제 그것을 생각해서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지 대개는 너무나 현대인들이 바쁜 것 같아요. 원하는 거를 달라면 드리고요. 또 이제 한방 과립으로 된 그런 변비약이 있어요. 고런 건 좀 순한 것 같아요. 고런 것도 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제가 약사님의 약국을 갔는데 그냥 변비약 주세요 하면 어떤 약을 주시나요? 그럼 그때는 유명한 제품을 주시나요? 아니면은 뭐 가격이 싼 제품을 주시나요? 어떤 걸 주세요?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변비약에다가 이담제, 쓸개즙이 잘 나오는 성분이 포함된 변비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개즙을 통해서 독소가 나가고 이 변을 잘 보기 때문에 그런 변비약도 좋고요. 한방으로 된 제품도 권하는 편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장암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제 채소 먹기를 통해서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대장암 채소 많이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게 있다면 뭘 놓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변비가 되면은 변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대장암이 된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면은 대장암의 70 내지 80%를 감소시킨다.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의 주 원인이 변비이기도 하고 한 가지 더는 쓸개즙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소화가 다 됩니다. 단백질은 4시간 내지 5시간이 걸립니다. 지방은 7 내지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방을 먹었을 때 가장 대장에 그것이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간에서 쓸개즙이 나와서 담즙이 나와야지 이것이 지방이 소화가 돼서 그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담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 밑에 이렇게 담간이 있고 이렇게 담낭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담즙이 췌장의 액하고 십이지장하고 담관하고 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내려가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모이는 것을 오리관리학관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중요해요. 우리 그 소화기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쓸개즙이 췌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십이지장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담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담즙이 잘 안 나오면 췌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위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간이나 전부 다 대장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에서 보면은 나뭇가지처럼 간 내에 담도가 있어요. 거기에 노폐물이 많이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독소는 간에서 대사를 하는데 해독을 하는데 1번과 2번을 합니다. 일상 대사는 뭐냐면 보다 독한 지용성 독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만들어. 그럼 2번에서는 이 수용성화된 독소를 다시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해독을 해요. 해독한 것을 쓸개즙을 통해서 나와서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동양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먹는데요. 몽골 계통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좀 누리끼리합니다. 누리끼리하다는 것은 담즙이 잘 안 나오고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담즙이 잘 안 나오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알코올도 잘 소화를 잘 해독을 못하는 체질이 한국인의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해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쓸개즙이 잘 나오게 하는 아티초크 요런 것이 이제 이담을 잘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품으로는 우루사라든지 가레오라든지 이게 쓸개즙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한국인에 맞다고 하는 것이 쓸개즙이 잘 나오면 피로를 개선하고 해독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해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이제 간 청소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간 청소는 뭐냐면은요. 원리가 일주일 정도 스케줄을 짜는 것인데요. 마지막 6일이나 7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내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날짜를 택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요즘에는 굉장히 간편한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가 돼요. 전홍준 박사님께서 안드레아 모리치의 그 간청수책을 번역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홍준 박사님도 만성 환자, 암 환자를 대할 때 최소한 3번의 간청소를 시키고 나서 다른 요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양소로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노폐물을 먼저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장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 유산균 생성 물질과 또 액상차를 통해서 나쁜 균을 죽이고요. 그다음에 간과 쓸개에 있는 독성을 이렇게 내보내면 내 몸이 굉장히 맑아지죠. 깨끗해진 상태에서 좋은 영양소를 넣어야지 그것이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청소하는 것이 영양소 요법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홍준 박사님 방송을 듣고 그대로 안드레아 모리치 책을 사가지고 그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사과를 사가지고 약국에 가서도 갈고 그다음에 앱섬 솔트를 또 직구를 사가지고 먹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약국에 그냥 그대로 그 세트만 사면은 6일간은 가루를 물에 타갖고 흔들어서 딱 아침에 마시고 물 한 잔만 마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그 7일 동안에는 지방이나 단백질이 드는 음식을 적게 먹어야 돼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담즙이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적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뭐 브로콜리나 그런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가루 양만 타서 먹으면 돼. 6 일까지. 그다음에 6 일날 저녁 6 일날 오후 2 시부터는 좀 금식을 해요. 그다음에 6 시에 배출하는 거. 마그네슘 종류. 마그네슘과 아티초코 들어있는 거 배출. 8 시에 또 한 번. 그다음에 10 시에는 뭘 먹냐면 10 시에는 자몽 주스나 오렌지 주스하고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흔들어 가지고 그걸 딱 마셔. 그리고 베개를 한 개 더 한 다음에 높게 해서 딱 20 분간 누웠다가 베개 하나 빼고 자면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아침에도 또 배출하는 거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에 쏟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변기를 보면은 둥둥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간 청소된 찌꺼기다 이거죠. 그거를 딱 건져 가지고 이렇게 신문지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많이 틀린데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한 3번 정도 하시면은 상당히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볍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나오니까 한번 해 보시면 좋고요. 대신에 항암을 한 지 6 개월이 되지 않는 사람이나 임신부나 너무 체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좀 항상 어떤 원인은 나타나지 않는데 피곤하고 피부가 칙칙하고 정말 그 몸이 안 좋다 하는 분은 간 청소 한번 해 보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약사님은 직접 한번 해 보신 건가요? 네네. 해 보신 거 어떠세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 시간을 비우는 게 이제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할 만합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제가 이제 그 전원주 박사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청소 영상이 1 0 0만 회를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그 엑섬 솔트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은 예 그걸 뭐 또 엑섬 솔트가 뭐 공업용이 또 있고 식용이 또 있다고 이것 맞아요. 목욕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위험하다고 뭐 그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사님 말씀은 이제 그 간 청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키트가 나왔다는 키트가 나왔죠. 봉지를 딱딱 나왔어요. 그래서 6 일째 먹는 거 그다음에 비우는 거 그다음에 올리브유하고 딱 자몽 주스 딱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고런 거는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사면은 이제 굉장히 쉽게 그 주어진 설명서도 안에 들어 있겠죠? 그대로 다 따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네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뭐 내가 면역력이 정말 뭐 많이 약하거나 뭐 정말 몸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뭐 해도 될까요? 내가 좀 해독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이제 많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암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제 그래서 뭐 암의 원인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약사님께서는 이 암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긴 해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지금 책을 하나 준비하는데 암에 관한 책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써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30%가 암으로 죽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약사님들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지인들이 한두 명은 거의 암 환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까닭은 뭐냐면은 유전자가 변형되기 때문인데요. 오래 살다 보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다가 오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암이 생길 확률이 많고요. 암이 생기는 것은 어느 세포나 생기는 게 아니고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그 세포에서 어떤 그 온코진이라고 하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세포 중에서 프로토온코진,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온코진, 암세포가 되는데 여기에는 유전자 변이가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암의 개념은 우리가 운전할 때 엑셀레터를 밟는 거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개념이 있는데 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 엑셀레터보다는 브레이크를 밟는 개념이 더 커요. 그래서 암 억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 억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그게 암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 억제 유전자는 뭐냐? 유전자를 발현하는데 제일 앞에 프로모터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모터 부분에 메틸기를 붙이면 암이 억제가 된대요. 그러면 메틸기가 뭐냐? 메틸기가 많이 들어있는 십자가 식물, 브로콜리, 무, 양배추 이런 걸 먹으면 메틸기가 붙어서 이제 암 유전자가 자물쇠가 잠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후성 유전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암이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후성 유전에 의해서 생긴다.
후성 유전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식습관이나 환경 조절이 잘못되어서 암이 생기는 것을 후성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이 되는 것은 생식기 세포만 유전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암이 생기는 것이 부모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습관이나 환경 독소를 접했을 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틸기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에 또 메틸기가 너무 많이 붙으면 또 암이 생긴대요. 이 너무 많이 붙지 않게 만들어주는 천연물이 뭐냐면 커큐민이에요. 그래서 커큐민은 후성 유전을 조절하는 굉장히 좋은 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큐민도 많이 챙겨 드시고 십자가 그런 것을 많이 드시고 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여성들이 유방암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그 이유가 전부 다 환경 독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밥 먹지 않고 패스트푸드 먹으면은 비닐에 싼 뜨거운 그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편식을 먹는 데서 환경 독소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이런 그 비닐 종류는 여성 호르몬 형태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제노에스트로겐이라 그래요. 이 제노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켜서 여성들의 유방이나 난소나 갑상선에 자극을 주어서 암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암에 걸려 갖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미리 집밥 먹고 패스트푸드는 적게 먹고 음식을 담는 통도 가능하면 플라스틱 보다는 안전한 유리 용기에 보관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뭐 환경 독소라든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암 세포로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모든 암세포가 생기고 어떤 질환이 생기는 그 기본에는 만성염증이라는 원인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의 끝판왕이 바로 암이 되는 것이고 같은 조건에서도 만성염증만 없다면 암세포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성염증이 진짜 만연화되면은 이게 우리 몸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하면은 이제 우리 몸의 암세포가 점점 커지고 이게 종양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다가오면 이것을 막는 대표적인 세포가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크로파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크로파지 M1과 M2가 있는데요. M1은 뭐냐면 외부의 세균이 들어오면 이걸 맞서 싸우는 군사예요. 이거 잡아먹어요. 그래서 대식세포라 그러던 잡아먹고 싸우고 그러면 이제 이 처리반이 다 해결되면 나중에 M2가 나와서 요거를 상처를 복구를 시켜요. 그게 M2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내가 면역이 약해요. 그러면 세균이 왔는데 이 마크로파지 M1이 싸우다가 못 싸우고 질질 끌게 되었어요. 그러면 M2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M1과 M2가 혼재되죠. 그럼 복구시키다 보면 이게 너무 복구시키니까 암세포가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마크로파지 M2가 오래되면은 결국은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이라고 그렇게 여러 논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염증이 되면은 결국은 그 세포가 암세포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던 장 건강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여러 암이 있지만 장이 나쁘면 암이 될 확률이 많은데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도 장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같이 근데 전립선 암은 가장 안전한 암 중에 하나라 그래요. 왜냐면 너무나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전립선의 문제는 60대는 60%, 70대는 70% 거의 다가 전립선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유독 장이 나쁘면 이 장의 염증성 사이토간이 전립선으로 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담배를 많이 피우고 폐가 안 좋은데 장이 안 좋으면 폐로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또 장이 많이 안 좋은데 이것이 간으로 가서 일반적인 그 만성염증이 없다면은 그냥 지방간으로 남아있을 건데 끊임없이 장이 나빠서 만성염증이 이렇게 그 신호를 주게 되면 이것이 지방 간염이 되고 간경화, 간암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장 건강은 기본으로 고쳐야지 그것이 좋아지고요. 또 간의 피로, 간 수치가 더 이상 개선이 안 된다 하는 분은 간장약과 더불어서 반드시 유산균을 같이 먹어서 장을 다스려야 간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장 건강이 나쁘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면역력이 나빠진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이게 점점. 맞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면역력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면역력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면역력이 높으면은 무조건 좋은 건가요?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면역력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우리 면역을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천 면역은 뭐냐면은 호중부 대식세포, 마크로파지죠. 그다음에 NK셀, 자연 살상세포. 그래서 NK셀. 그다음에 우리의 정보를 외부의 정보를 가져다 주는 수지상 세포. 이런 게 선천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NK셀도 외부의 세균이 오면은요. 거기다가 퍼포린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해 갖고 구멍을 뚫어요. 왜냐면 거기다 그랜자임이라는 것을 주입해 가지고 세포를 녹여서 죽여 버려요. 그렇게 우리의 면역 세포는 대식 세포는 잡아먹고 호중구 나가서 싸우고 호중구가 나와서 싸우면은 고름이 생기는 거야. 고거를 잡아먹는 게 대식 세포. 우리 면역 세포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천 면역 전방 부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제 후방 군인을 부르는 게 후천 면역이에요. 후천 면역은 뭐냐면은 T세포와 B세포. 그러면 T세포는 뭐냐면은 세포 독성 T세포. 이거는 이제 나와서 싸워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선천 면역이 나오고 선천 면역이 약하면 후천 면역이 나와요. 그런데 후천 면역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너무 과하면은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켜요. 그래서 후천 면역이 너무 강하면은 가토피 알러지가 생겨요. 이 후천 면역 중에서 T세포가 있다 그러잖아요. T세포는 4가지가 있는데요. TH1 헬퍼, T 헬퍼 세포, T 도움세포 1번. 그다음에 2번이 있어요. 그럼 1번은 뭐냐면 세균을 잡아먹는 거. 2번은 환경 독소가 있을 때 배양하는 거. 그런데 2번이 너무 많아요. 환경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토피 알러지가 생겨요. 균형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T레그 조절 세포, TH17 요거는 염증이 있을 때 조절. 면역은 균형이 중요한데 이것을 잘 잡아야 되고요. 자가 면역 질환은 후천 면역이 너무 과활성화되기 때문에 면역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역이란 게 낮아도 안 좋은 거고 높아도 안 좋은 거고 균형이 맞았을 때가 제일 좋은 상태인 거네. 그렇죠. 그러면은 약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뭔가 염증이 많이 늘어났을 때 나타나는 뭔가 신호다, 뭐 증상이다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염증이 심하다 할 때는 어딘가에 상처가 났는데 안 낫는 거죠.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1달, 2달 써도 안 나요. 그러면 항생제 먹으면은 막 설사하죠. 항생제 먹고 설사하고 그 항생제가 유해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이 초토화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꼭 먹어야 될 사람은 유산균을 꼭 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항생제 처방을 다 끝난 다음에도 장이 초토화된 다음에 다시 이 무균 상태에서 어떤 균이 들어올 때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먼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마친 다음에도 유산균을 어느 정도 먹어야지 내 장이 빨리 복원되는데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는 최소한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항생제 처방을 1달, 2달 해도 안 나오니까 막 설사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에 또 간도 나빠지고 위도 나빠지니까 장기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안 나요. 이런 사람은 면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을 힘이 없는 것이지 염증을 복구할 힘이 없는 것이지 항생제가 약해서 그 염증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면역력을 올리면서 요거를 복구했을 때 저는 뭐를 주냐면은 고순도 나노 커큐민과 프로폴리스 그다음에 감마리놀렌산 40% 제품 요거를 1달 정도 먹도록 드리면요. 그렇게 안 났던 염증이 나요. 예를 들어서 구내염이 안 낫는다. 입안에 이제 구강근염이 안 나와서 고생하는 분이 있거든요. 고럴 때는 그런 식으로 항생제만 쓰지 말고 내 면역력과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요런 제제를 쓰면은 나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탈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녹시딜 샴푸 이런 거는 뭐냐면 혈관을 확장해서 모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바르는 것이라든지 또 먹는 거는 효모균이 들어있는 영양소를 먹죠. 그런 것도 먹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장기간 탈모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탈모가 낫지 않는 분은 그런 걸 써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바로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모근 세포에 혈액이 가야지 머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아라비녹실란 제제라든지 혈액을 공급하는 햄철이나 막힌 데 뚫어주는 전칠삼 제제를 같이 썼을 때 이런 광범위한 탈모로 지내는 사람 5-6개월 이상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이 약해질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명증이 있어요. 이명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삐 소리가 나거나 그다음에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워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명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이 소리를 귀에 달팽이가 아니라 유모세포라는 곳에서 이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요. 그래 가지고 청각신경에 신호를 주면 내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이 약하거나 유모세포 혈액이 잘 도달하지 않으면 청각 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고 막 어지러움증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이명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증의 그 원인은 귀의 문제이기도 하고 뇌의 문제인데요. 이명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면역력을 개선하면서 혈액을 갖다 주는 햄철이나 막힌 데 뚫어지는 전치삼제제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명증에 대한 처방은 동네 의원이나 대학병원 처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경 안정제, 그다음에 어지럼증을 개선해 주는 항히스타민제, 은행잎 혈액순환제, 위장약, 요게 다예요. 그게 보험이 되고 은행김제제는 그나마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약만 장기적으로 먹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그 영양소로서 이명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내염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제 뭐 잘못 씹어서 내 혀나 뭐 이 안을 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처가 나는 걸 구내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랫동안 낫지 않는다. 이러면 내가 지금 몸에 염증이 많거나 염증이 많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다.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 유산균 제제를 통해서 뭐 장을 좋게 하는 방법은 그 생균이 강할 경우에 면역력이 약하신 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외로 그 구내염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또 설염 이런 궤양이 오래되면은 이것이 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염증이 너무 오래되면은 그거를 놔두지 말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커큐민 있잖아요. 커큐민하고 프로폴리스, 그것도 좀 좋은 제품으로 드시고요. 감마리놀렌산 40% 짜리는 아주 고순도인데 이것이 그 상처를 복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재질을 썼을 때 어딘가에 염증이 나지 않았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부작용은 따로 없나요? 큰 부작용은 없죠. 그래서 염증이 안 날 때 사실은 병원에 처방을 받으면 보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죠. 그런데 항생제를 오래 쓰는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처방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 몸이 그 약에 의해서 오히려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말고 내 몸 자체를 면역을 올리면서 좋게 해야지 낫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은 고생을 많이 안 하시고, 또 욕창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디폼 같은 것도 붙이지만 욕창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도 역시 햄철 같은 경우로 혈액을 오히려 잘 공급해 주면은 낫는 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혈관과 염증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염증이 혈관에 생겼다. 뭐 이런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네. 우리가 그 혈관병, 뇌졸중, 심장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 먹을수록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혈관 질환의 주 범인을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요. 꼭 그것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 뇌의 인지질을 만들고 기억력을 만들게 되고요. 근육을 만들게 되고 우리 세포벽을 구성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너무 장기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게 되면은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사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200 정도 정상 수치인데도 계속 오라 하죠. 하여튼 그것이 병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무튼 간에 계속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의 문제가 콜레스테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염증이 사실은 혈관의 주 원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염증은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성 염증은 우리가 딱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요것을 염증 신호가 우리 혈관을 타고 딱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간에서 요거를 파악하는 C 리액티브 프로테인, 그게 뭐냐면 CRP예요. CRP가 딱 올라갑니다. 그럼 CRP가 올라가면 또 뭐가 있냐면 혈액을 응고해라, 빨리 지혈을 시켜야 되니까 프로트롬빈이 딱 나와요. 그래서 지혈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염증 반응이고, 급성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통증이 나고 붓고
빨갛게 되는 이 4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난 거죠. 염증 반응이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이 나고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는 것도 빨리 열이 나는 그런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낫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염증이 만성화됐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급성 염증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하지만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염증으로 꾸준하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신호를 주게 되면 이 CRP가 올라가는데 만성 염증은 HSCRP다. 하이 센서티브 CRP.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런 염증 신호가 오래 가게 되면은 혈관에서는 계속 혈관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왜 혈관을 CRP가 올라가면 혈관이 끈적하냐? 세균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관이 끈적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염증 신호가 있게 되면 혈관이 끈적해지는 거죠.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고 콜레스테롤도 원인이 되지만 만성 염증은 혈관병을 일으킨다. 그러면 내가 뇌졸중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그다음에 하지 정맥류가 있다. 이랬을 때 콜레스테롤만 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염증을 잡아야지 혈관이 끈적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염증성 사이토칸을 가장 국제는 우리가 써온 천연물이 뭐냐? 그게 전칠삼이라는 거죠. 전칠삼은 염증성 사이토칸을 억제한다는 논문이 수없이 많고요. 그러면서 혈관의 그 끈적한 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뇌졸중이나 심장 그 스텐트 시술을 한 다음에도 또 막히기 때문에 약하게 전칠삼 사포닌을 이렇게 꾸준하게 먹는다든지 하면은 다시 막힐 확률을 굉장히 줄어들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강하다고 느끼면은 나토키나제, 나토에 있는 나토키나제, 홍국 속에는요. 홍국은 뭐냐면 붉은 쌀 효모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요리에 많이 쓰는 것인데요. 붉은 쌀을 이렇게 발효시킨 것인데 그 속에는 천연 스타틴이라고 하는 모나콜린 K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스타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타틴과 원리가 같은데 합성보다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런 나토키나제나 홍국으로 된 그런 제품들이 나와요. 이런 거를 평소에 챙겨 먹으면은 뇌혈관, 심혈관,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꼭 콜레스테롤 약만 먹는 것이 답이 아니고 염증 수치를 잡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염증을 잡는데 이제 약사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전칠삼 맞죠? 예, 제가 전칠삼을 약사님께 처음 들었고 제가 약사님께 가장 많이 들은 거라서 이 전칠삼이 굉장히 강렬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또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되게 좀 약간 좀 생강 모양 같기도 하고. 울퉁불퉁하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생강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굉장히 단단해요. 그거를 칼로 자를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한데 그게 전칠이라는 게 뭐냐면은 밭에서 7년 동안 재배했다. 그다음에 삼칠, 잎사귀가 3개 내지 7개다. 이래서 그런 유래가 됐는데요. 중국 운남성이나 베트남 북부에서 재배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상 재배되지 않습니다. 한국 인삼은 보약 개념이라면은 전칠삼은 막힌 데를 뚫어주는데 굉장히 좋고요. 또 신기하게 막힌 데 뚫어주면서 지혈작용도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천연물의 아답토젠 작용이다 그러는데요.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막힌 게 있으면 뚫어주고요. 또 출혈이 있으면은 지혈을 시키는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눈발이 터진 사람이 있어요. 눈이 모세혈관 터져가 빨갛게 온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게 안약도 드리지만 전칠삼은 한 포나 2포로 같이 드려요. 그럼 왜 이거 한 포, 2포 먹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한 포 내지 2포 먹고 다음날 눈이 그게 없어졌어요. 혈관이. 그만큼 빨리 그를 해소해요. 그리고 타버거열 있죠. 타버거열에 멍들었잖아요. 굉장히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멍크림과 더불어서 그 전칠삼을 1~2포 정도 먹고요.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 근육이완제와 더불어서 전칠삼을 한 2포 내지 5포 정도 하루에 1포씩 드셔야 하면은 굉장히 회복이 빠릅니다. 골절상도 골절이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응용하면 좋고, 또 치질도 많거든요. 운전 많이 하거나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술 많이 먹는 분들 치질이 있는데요. 이게 출혈이 되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치질약하고 바르는 약, 자약이 있는데요. 출혈이 있을 때 전칠삼을 하루 2포 정도 3일만 먹으면 신기하게 딱 없어져요. 그래서 치질에도 그게 뭐냐면 정맥류인데 정맥류에 막힌 데를 뚫어주고 어혈을 풀어주면서 지혈을 시키기 때문에 그럴 때도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콜레스테롤을 생각하면은 이제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 뭐 이런 그 특정 음식이 되게 일반적인 음식이 많잖아요. 뭐 계란 노른자도 있고 뭐 오징어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콜레스테롤을 악화시키는 그런 음식인가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음식에 대해서 그냥 누명이 많은데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돼지 삼겹살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포화지방산이거든요. 포화지방산에는 LDL이 2가지 타입이 있는데 큰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2개가 같이 들어있어서 포화지방산은
아주 많이만 먹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당 지수는 GI라 그러는데 콜레스테롤 지수는 CI라 그러거든요. 콜레스테롤 인덱스를 보면은 의외로 이제 우리가 그 지목하는 계란 노른자가 많은 게 아니고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각류 종류 오징어, 새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CI가 높은 게 아니고요. 제일 높은 거는 이제 액상과당과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패스트푸드에는 거의 액상과당이 들어가서 단맛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설탕보다 오히려 당 지수가 낮다고 나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고 있고, 우리는 이제 점점 단맛을 좋아하고 무덤덤 맛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 알게 묽게 들어가고 잼이라든지 콜라 사이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소스에도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것이 당 지수를 올리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갑각류라든지 오징어 좀 먹는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계란은 굉장히 완전 식품으로 어르신들의 근력을 회복하는 데 너무나 좋고, 계란 노른자에는 인지질을 만드는 포스파다들이 세린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개 정도 열심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정부에서 요즘 워낙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보건소에 가면은 뭐 고지혈증 뭐 대사질환 관련해서 그런 것들 무료로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뭐 무료라고 하니까 가서 받았는데 의외로 이 콜레스테롤 문제가 저한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콜레스테롤이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커피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과 콜레스테롤도 연관이 있을까요? 좀 연관이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요. 커피를 먹으면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도 어떤 집중일을 할 때는 커피를 몇 개 한두 잔 정도 마시는 편인데요. 커피 성분 중에서는 카페스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요거가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잘 대사되지 못하게 해서 담즙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요. 콜레스테롤이 재흡수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이 카페스톨이 콜레스테롤이 오르는 데 한 10%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떤 콜레스테롤이 담즙으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대신에 거름망에 걸은 커피는 그 카페스톨도 걸러지기 때문에, 거름망에 요즘에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커피 내려갖고 하잖아요. 거름망에 걸러서 먹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만 안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교감신경인 아드레날린을 나오게 하는데 어떤 조절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발현되어야지 LDL 콜레스테롤이 이게 수용체가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혈액을 갖고 가다가 우리 조직에서 콜레스테롤 수용체가 있어야지 콜레스테롤이 그 조직으로 들어가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적어지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을 받아주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혈액에 많은 콜레스테롤이 남아있어서, 콜레스테롤은 조직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혈액에 많으면 혈관에 쌓여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이 갑상선의 원료 역할을 하는 게 요오드예요. 그리고 이제 요오드를 먹게 되면은 환경 독소를 많이 빼거든요. 그래서 미역 속에는 1mg 정도의 이 요오드가 들어있지만 매일 미역이나 다시마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무기력하고요. 체온이 좀 찌고 굉장히 머리가 멍하고 사람이 우울감이 생겨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무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꼭 갑상선 기능이 나쁘지 않다고 나오는데 무증상 갑상선 저하증이 의외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기력하고 그렇다면은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활성형인 갑상선 호르몬 이제 T4가 T3로 바뀌어야지 활성형인데, 활성형으로 전환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환경 독소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요오드로 된 제품을 7mg 정도 하루에 1개 정도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뇌에 있는 어떤 불임 독소,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불용도수가 쌓이거든요. 요거를 빼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빠지면 머리가 멍하던 것이 맑아지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내려가고 그다음에 무기력하고 살이 찌고 이런 게 점점 빠져요. 이렇게 되는 데는 한 5-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꾸준하게 요오드를 먹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체중이 좀 빠지면서 사람이 활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심장 박동도 잘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내가 괜히 추위를 타고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요오드 제품을 한번 먹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일단 면역력에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만약에 떨어진 환자가 이제 있다 하면은 어떤 것부터 챙겨야 될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역 다당체 중에서 아라비녹실란이라고 하는 제제를 많이 쓰는데요. 이 제제는 이제 그물망 구조의 5탄당 구조로서 일반 베타글루칸보다는 5배 이상의 활성을 가진 것으로 입증이 되어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먹고 있고요. 우리 가족도 챙겨서 먹고 면역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 대상포진에 걸렸다. 이런 분들에게 권하면 좋고요. 또 이제 약국 옆에 있는 이제 그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여성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비싱하시고 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 지하에서 또 일하시니까 비염에 시달리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항상 비염약을 사러 오시는데 이분에게 그러지 말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면역세포를 똑똑하게 해서 너무 과잉 반응하지 않게 해서 비염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드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라비녹실란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드세요. 그랬더니 한동안 있더니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이 또 오셨어요. 일주일 정도 먹고 이 사람은 2포 먹으라 했는데 1포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피로감이 없어졌대요. 이거 좋은 것 같다. 너네 딸 비염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또 그분이 또 드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역시 피로감이 없대요. 그래서 왜 면역증강제를 먹으면 왜 피로감이 없느냐? 면역세포가 출동한 일이 적으니까 다른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감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비염이 좋아진 예가 많고요. 코 막히고 콧물 질색이 좋아진 예가 많고 그다음에 알러지 아토피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면역이 떨어진 분들 많이 권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커큐민인데요. 커큐민은 후성 유전을 조절하고 NF-카팝이라는 염증성 사이토간을 억제해서 염증과 통증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을 좋게 하는 유산균 생성물이죠. 그래서 요거 3가지가 혼합된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을 이제 포커스로 해서 면역이 매우 떨어진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에 있는 70대 약사님의 경험인데요. 바로 이제 그저께 올린 우리 그 톡방에서 나눈 글인데 이분이 만난 환자는 3중 음성 유방암 2기 환자였어요. 거기다가 직장암 2기까지 있고 폐결절을 동반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암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옆에 비슷한 분은 독소루비신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그런 독한 항암제를 투여받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항암하는 분은 먹지도 못하고 울렁거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분을 이제 다행히도 이 상담 약사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미리 이러한 제품을 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대비가 되니까 약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었고 이런 제제는요. 되게 그 세포 독성 항암을 하고 3주 정도 주기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호중구 수치가 매우 떨어져요. 이 항암제 때문에. 그러면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세균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항암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중구를 올리는 그런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면역 다당체를 먹은 분들은 호중구 수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암을 할 때 의사분들이 내가 지시한 이 외에는 절대로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생각할 때는 무분별하게 좋다커라 하더라 이런 걸 먹어서 부작용도 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이 다 절대적인 답이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내 몸에 좋은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제품을 먹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틀려진다. 그러니까 항암할 때 항암력도 올라가고 결과가 좋고 그다음에 항암할 때 너무 부작용이 시달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표적 항암제라든지 또 면역 항암제도 이제 맞으면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그냥 고가이잖아요. 보험도 되지만은 그런데 그것도 부작용이 많아요. 면역 항암제는 그 부작용이 점점 늦게 나타나거든요. 피부 발진도 심하고 굉장히 그런 항암제도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요법
또 면역을 올렸을 때 부작용이 덜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늦기 전에 나에게 먼저 좋은 영양소를 챙겨 먹으면서 하면 좋고요. 세포독성 항암제를 한 후에 바로 직후에는 너무나 속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면역 제품도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먹을 수 있을 때 딱 먹고 또 항암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도움돼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암 환자분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사님께서 이제 영양소 요법이라고 하셨지만 암 환자분들이 내가 평소에 먹는 이제 밥 이거 외에 뭔가 보충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많은 회사와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 또 그들이 다 똑같이 우리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대체 어떤 걸 먹어야 되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약사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암에 대한 책도 다음에 나온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암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 보셨을 테니까 약사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암이라는 병에 지금 좀 힘들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먹으면 좋겠다라고 좀 꼭 집어서 제품명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이런 영양소를 챙기면 좋다라는 거를 꼽아 주시면은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사실은 약사들도 이제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학회마다 권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고가의 다량의 제품을 먹는 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항암하는데도 힘든데 또 수백만 원씩 써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장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생성물질 액상제제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 학회 약사님들이 다 인정해요. 그거는 정말로 항암하는 분들이 꼭 챙겨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꼭 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라비녹실란 제제는요. 보통 면역을 올릴 때 감기가 안 좋다, 감기가 안 낫는다, 아토피에 쓴다 이럴 때는 한두 포로 되지만은 암 환자는 조금 고양량으로 써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아라비녹실란 제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커큐민. 커큐민이 후속 유전을 조절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셀레늄 제제 같은 거, 셀리나제 같은 거 요런 거를 항암하기 전에 써서 굉장히 좋았다. 그 셀레늄도 굉장히 좋은 영양소고,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같은 이제 야채식 같은 거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콜레스테롤의 이상을 느끼고 이제 좀 찾아보고, 또 이제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이 기준이 어쨌거나 13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0이 넘으면 이제 좀 이제 나쁜 거고, 낮으면 약간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중성지방 130이 넘으면 위험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이 넘게 되면은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중성지방은 130이나 150이 넘으면은 좀 위험하다. 그다음에 중성지방 수치 요런 세 가지 수치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또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또 안 좋은 콜레스테롤 LDL이 있는데요. LDL도 보다 큰 사이즈는 덜 위험하고 작은 사이즈의 LDL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사이즈가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성지방 130이 넘으면 왜 위험하냐면은 이 지단백간에 콜레스테롤을 교환하는 CETP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가 중성지방 130이 넘으면 LDL을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위험하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어떤 혈관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으면 반드시 콜레스테롤 약, 고지혈증 약을 꼭 먹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HDL에 비해서 중성지방이 2배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L이 높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요. HDL보다 중성지방이 4배가 넘으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TC, 토탈 콜레스테롤이죠. 총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HDL이 25%가 넘으면 양호하고요. 30%가 넘으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이 HDL의 그 비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원인은요. 내가 먹는 식습관과 관계가 되는데, 고기를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에너지 대사가 되고 나머지는 이것이 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것은 고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이제 고기 먹으면 문제라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범인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다. 네. 그럼 탄수화물 줄이면은 이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예. 중성지방은 내가 먹는 현재의 음식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좀 줄이고 채소 늘리고 또 고기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이 적은 어떤 수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소에 싸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약사님이 저한테 이제 항상 오실 때마다 영양제 주실 때도 제가 이제 일이 많아서 피곤해 보인다고 약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피곤에 쩔어서 살고 또 이제 이게 당연시한 문화가 돼 버렸잖아요. 뭐 "당연히 피곤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 버렸는데 약사님께서는 뭐 "나 너무 피곤해요."라고 하는 환자들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처방을 해 주고 계신가요? 근데 한국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서 피곤한 게 당연한 게 되는데 아프리카에 누가 갔더니 거기는 그 방학이 한 3 개월 되고 뭐 휴가가 3 개월 되는데 그 시간에 우리 뭐 모이자 하니까 한 명도 안 모인대요. "왜 우리 휴가인데 왜 모여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정말 일도 많이 하고 바쁘게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피곤이 많은데요. 그러면 왜 피곤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작은 세포 단위의 미토콘드리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피곤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다 있는데요. 적혈구 빼고 모든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것이 포도당이 돼서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가 전에는 38 ATP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알고 봤더니 30 내지 32 ATP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6개의 탄소로 돼서 6탄당이 이제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장작을 떼서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 이걸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큰 통나무를 패야지 하지 바로 장작을 뗄 수는 없죠. 통나무를 팹니다. 6개짜리를 3개짜리로 빼고 이에 2개짜리로 만들어요. 2개짜리로 만들어야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요. 그러면 6개짜리 이 포도당이 2개까지 되는 데는 4개의 ATP밖에 만들지 못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나머지 ATP를 만들어요. 그러면 ATP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은 공장이야. 에너지 발전 공장이라고 발전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전소에는 발전기가 4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ATP를 만드는데 이 4개 중에서 그다음에 2개가 또 있는데 코엔자임 Q10, 코큐텐 들어보셨죠? 코큐텐하고 시토크롬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막 만들어. 그래서 6개의 이 덩어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막 발전을 해 가지고 바로 30개 내지 32개 ATP가 나와서 우리가 힘을 내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20 대 30 대에는 쌩쌩하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40 대 50 대는 왜 살이 찌고 피곤하냐?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떨어지고 숫자가 떨어졌다. 그래서 피곤하고 누워 있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발전소가 적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떨어져서 32개를 만들지 못하고 20개를 만들 수도 있고 1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피곤하려면 사실은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좋은 거를 먹어야 되지만 이 미토콘드리아의 발전소에서 발전기가 잘 돌아가야지 안 피곤하고 젊어지고 같은 나이에도 젊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를 돌아가게 하는 영양소는 뭐냐? 우리가 이제 비타민을 먹잖아요. 비타민 B1, B2, B3, B5. 요게 이제 발전을 돌아가게 하는 영양소예요. 요거는 장작을 패서 4개까지 할 때 요게 필요해.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그 우리가 이제 고함량 비타민 B군 활성형을 먹죠. 그런데 이 전자 전달계가 그러죠. 미토콘드리아 안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코엔자임 Q10이 필요해요. 코큐텐이 있어야 이 발전소가 돌아가. 그다음에 이 4개의 발전기 그다음에 시토크롬에는 뭐가 있냐면은 햄철이 있어요. 철분. 이것이 1번 빼고 2번, 3번, 4번 시토크롬에 전부 다 햄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가장 에너지를 만드는데 코엔자임 Q10과 햄철이 없으면 발전소가 안 들어가서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피곤하지 않으려면 뭘 먹어야 되냐면 비타민 B1, B2, B3, B5 그다음에 마그네슘을 먹어야 되고 코엔자임 Q10과 햄철을 먹어야 돼요. 요걸 먹으면 내가 젊어질 수 있고 안 피곤해. 제 경험을 얘기하면 피곤하면 심장이 뻐근해. 그러면 쉬어야 돼. 그런데 우리 가게에 심장병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장 검사를 해요. 그러면 혈관에도 문제가 없고 제가 이거 그 뇌동맥류도 검사해도
문제가 없어. 그리고 별로 혈관의 나이도 젊어요. 그러면 심장의 초음파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왜 피곤하면 심장이 뻐근해? 그래 알고 봤더니 미토콘드리아가 최고로 많은 데가 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심장이 뻐근한 거야. 근데 이 심장병이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의 발전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쉴 때가 되었어. 그러면 잠시라도 제가 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피곤하고 신호가 오면은 나를 쉬라는 뜻이거든. 에너지가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쉬어주면은 다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쉬고 너무 과로하지 않는 거, 충분히 자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때 비타민 B9과 더불어서 코엔자임 Q10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심장의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심장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여요. 심장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이는 이 에너지에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작용하는데 거기에 코엔자임 Q10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심장이 약하다 이런 사람은 코엔자임 Q10을 좀 하루에 100ml 정도 먹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햄철, 이 철분이라는 게 특히 우리 몸에 있는 형태가 햄철인데 요새는 무기철도 나오지만 햄철이 나거든요. 고순도 햄철을 먹으면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내가 고기도 많이 먹지만 그 순간에 피곤한 순간에 햄철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는 햄철을 먹으면 그 피로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뇌로 들어가서 뇌의 무기력함을 없애주거든요. 우리 몸에 전부 다 세포가로 돼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소, 바로 비타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엔자임 Q10과 햄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코엔자임 Q10하고 햄철을 챙겨 먹으면은 우리가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굉장히 활력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오후에 이제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물에 타먹는 게 뭐냐면은 고기에 들어있는 부신 영양소, 스트레스 풀어주면서 비타민 B군하고 코엔자임 Q10, 햄철이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 포하고 아르기닌을 물에 타가지고 한 3시경에 딱 먹어요. 그럼 저녁까지 또 쌩쌩해. 아니 저는 피곤할 때 보통 커피를 그냥 마시거든요. 그럼 카페인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뭔가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어서 저는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는데 커피를 먹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먹으면 나을 수 있겠네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첫째로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교감 신경이 너무 흥분해서 집중할 때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죠. 그런데 우리 약국 바로 옆에 폼가게가 있어요. 폼가게 아가씨, 30대 아가씨가 있는데, 아가씨가 이제 피곤하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영양제 하나 주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신 영양제를 준 거야. 비군하고 햄철하고 코큐데인들랑 그걸 딱 줬더니 다음 달에 또 사러 와서, 그래서 "이거 먹으니까 뭐 어디가 좋냐?" 그랬더니 제가 이거 먹었더니요, 커피 먹는 효과가 난대요. 커피를 안 먹었는데도 쌩쌩하고 안 피곤하고 좀 활기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나도 좋지만 좋구나. 그래서 우리 딸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딸에게도 그거 줘요. "너 아르기닌하고 이거 먹어.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해 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긴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커피를 먹으면은 카페인 때문에 밤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커피를 이제 조금 이제 멀리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하신 이제 뭐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는 그럼 뭐 불면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건 없고 한 7-8시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제가 한 3시나 4시경에 먹는 거야. 너무 늦게 먹었더니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왜냐면 활성화시켜 주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는 보통 오후 한 2시 이후에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남편은 자기 전에 저녁 먹고 커피를 2잔 마셔요. 잠 안 오지 않냐 그래도 그거 상관이 없대요. 그 체질에 따라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카스, 원비 고런 산 전부 다 카페인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늦게 먹으면 잠을 못 자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너무 또 피곤해요. 맞아요. 악순환이죠.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약사님을 뵐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일을 40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정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거며 또 그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엄청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항상 약사님을 저는 뵙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보충제를 먹고 약을 먹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뭔가 생활이 바뀐다든지 뭔가 습관이 바뀌어야지만 그 치명적인 병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것들을 바꿔주면은 우리 건강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건강한 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상식에 벗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모든 병의 원인이고 암의 최대 원인은 스트레스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성격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고 그래야지 잔소리하면은 서로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부모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추고 내 할 일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음식을 좀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 게 좋고 또 영양소도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먼저 해독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영양소 먹고 그다음에 야식 많이 하지 말고 따뜻한 거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고 저도 이제 나이 들수록 빨리 전에는 막 급하게 먹고 그랬는데 안 그러고 천천히 이렇게 먹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책도 그래서 이번에 좀 천천히 쓰려 그래요. 천천히 이렇게 하고 빨리 가면 실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건강의 가장 기본이고 필요할 때 필요한 영양소 몇 개 챙겨 먹고 그런 게 건강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질문 드리기 전까지는 건강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웠는데 마지막 질문에 답을 들으니까 지혜를 들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건강 매체에 참 관심도 많고 암이란 단어만 나와도 관심이 많은 그런 시대인데요. 암이라는 거는 이제 유전자가 변형되는 건데 만성염증을 없애면은 암이 생기는 그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건강에서 유아장애 건강이 밭과 같으니까 천천히 좋은 거 골고루 드시고요. 위가 나쁜 사람은 굳이 현미밥 이런 거 먹지 마시고 흰쌀밥이나 콩이나 잘 씹어서 소화 잘 되는 거 드시고 양을 적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거는 또 부산 광제약국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시간 날 때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리니까 또 전화 주시고요. 제가 쓴 4권의 책도 열심히 봐주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40년 베테랑 약사 송정숙 약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